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은퇴한 자산가 김영호 노인 부부는 여느 때와 같이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맛있죠? 더 갖다 드릴까요? 인간 가만히 있어. 내가 가져올 테니까. 아니. 아내 대신 흔쾌히 떡을 가지러 주방으로 향한 김영호 노인. 그런데 영감님, 무슨 일이에요?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간 아내 오숙자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 영감님, 괜찮아요?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머리.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김영호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김영호 씨.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저기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전에도 혹시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아서 항상 조심을 하곤 했는데 이렇게 쓰러지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잠시 후 김 노인의 조카 명수 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작은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일단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평소 혈압이 높았던 김영호 노인에게 급작스럽게 심장 발작이 온 것인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의사 선생님 좀 빨리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그날 이후 네가 여긴 웬일이야? 평온했던 노부부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며칠 후 남편의 물건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온 숙자 씨. 그런데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 간 거야? 갑자기 병실이라도 옮긴 것일까요? 저기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저기 301호에 입원했던 김영호 환자 혹시 다른 병실로 옮겼나요? 잠시만요. 오전에 퇴원하셨네요. 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카분께서 오셔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며 퇴원 절차 밟으셨는데 모르셨어요? 퇴원이요? 숙자 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원을 했다는 남편. 대체 어찌된 양문일까요? 그 길로 숙자 씨는 조카 명수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카! 하지만 조카 명수 씨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는데요.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남편과 조카. 혹시 아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알겠습니다. 숙자 씨는 전국의 요양병원을 돌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오숙자 씨가 애타게 남편 김영호 노인을 찾아다닌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감! 드디어 남편을 찾은 숙자 씨. 곁엔 조카 명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알아요? 대체 연락도 없이 이게 웬일이에요? 왔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 정도 들어올때. 그런데 숙자 씨를 거칠게 밀어내는 명수 씨. 숙자 씨를 외면한 채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영감. 너 뭐란 말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용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그땐 정말 가만히 안 둬. 너야말로 왜 이래? 어?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영감이랑 나랑 떼어놓으려는 거야? 도대체?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명수 씨가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이게 누가? 그가 던진 것은 폭력의 흔적이 선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 우리 작은아버지 이 지경까지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려놓고 제발로 여길 찾아와? 뭐? 누가 누굴 때렸다고 이러는 거야? 앞으로 다신 우리 작은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가만 안 둬. 아니, 숙자 씨가 김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조카 명수 씨. 이들 가족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1년 후 놀랍게도 오숙자 씨는 남편 김영호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고인 오숙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김용호에 대해 지나친 집착과 의심 때문에 지난 수년간 김용호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습니다. 피고인 오숙자가 김용호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2년 10월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지내던 김용호 씨는 오숙자를 가사 도우미로 채용했는데요. 당시 오숙자 역시 이혼 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중이었고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두 사람은 차츰 가까워져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피고인 오숙자가 김용호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처음 주변에 알려진 건 지난 2012년 10월 김용호 씨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면서부터입니다. 간병 중이던 조카 김명수 씨가 피해자 김용호 씨의 몸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작은아버지, 시원하시죠? 그래, 고맙다. 돌아 누워 보세요. 제가 몸도 좀 닦아드릴게요. 자, 천천히. 자, 됐어요. 작은아버지 됐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당시 피해자 김용호 씨의 몸에 나 있던 상처를 기록해둔 사진과 의사 소견서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가슴과 등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오숙자를 남편 김용호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당시에 촬영해두었던 사진만 가지고 피고인이 남편을 상습 폭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촬영된 건 피해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쓰러지면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쓰러져서 생긴 타박상이라면 피해자 김용호 씨의 팔이나 다리에도 상처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증거 사진을 보면 상처는 주로 몸통 쪽에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위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잘 노출되지 않는 부위만 교묘하게 폭행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사진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시기와 소견서가 작성된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요. 사진은 지난 2012년 10월 16일에 촬영된 반면 의사의 소견서는 지난 2013년 9월 8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11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소견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는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단지 사진만 보고서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 김영호 씨의 조카 김명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진과 소견서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조카 김명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 피해자인 김영호 씨가 직접 증언하면 폭력 여부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을 텐데 피해자는 현재 어떤 상태죠? 작은아버지께서는 1년 전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건강이 급속하게 안 좋아지셨거든요. 2달 전부터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좀 더 빨리 고소를 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될 일이지만 그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냐고요? 그냥 모른 척하라고. 설마 누구한테 맞으신 거예요? 모른 척하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거 혹시 그 여자가 아니시에요? 더 하려고 하면은 괜히 일이 크게 되니까. 하여튼 이 여자 그냥 씨. 제발 그만두라니까. 마음 같아선 당장 그 여자한테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작은아버지가 말리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바로 고소를 해버렸어야 하는 건데. 조카 명수 씨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김 노인이 잠든 사이 증거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숙자로부터 작은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병원을 옮겼다는데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가 찾아와서 뻔뻔한 낯짝을 내미더라고요. 그래서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리고 2달 전 작은아버지 물 떠가지고. 작은아버지 괜찮으세요? 작은아버지 여기요. 의사 선생님 빨리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차도를 보이는 것 같았던 김 노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병상을 지키던 명수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씨 핸드폰이시죠? 네, 김영우 씨 핸드폰 맞는데요. 여기 은행인데요. 담보대출 이자가 몇 달째 안 들어와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김 노인의 집 담보 대출 이자가 몇 달째 연체 중이라는 은행의 전화. 이상하다 싶어 작은아버지의 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명수 씨. 그런데 그 길로 명수 씨는 오숙자가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여기 뭐 어쩐 일이야? 우리 작은아버지 돈 어디로 빼돌렸어? 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이 집 담보로 몰래 3억이나 대출 받았잖아. 어디로 빼돌렸냐고! 아, 이거 다 영감님이 허락해서 받은 건데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대출을 받아?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작은아버지가 대출을 허락하셨다고? 계속 이딴 식으로 거짓말 하시겠다 이거지? 이따위로 나오면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영감님도 빼돌리고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어째? 저희 작은아버지는 절대 빚지고 사실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 대출을 허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시니까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나마 사진이라도 있어야 폭행 증거가 되니까 뒤늦게라도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판사님, 전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로 영감님을 때린 적도 없고요.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적도 없어요. 영감님 돈을 노리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라고요. 상습 폭행 유무와 범행 동기를 다투던 재판은 과연 누가 김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피고인은 왜 김명수 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그동안 영감님과 10년을 함께 지내왔는데 전 조카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왕래가 없던 사람이 2년 전부터인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니들 처음 보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자고. 아, 예. 2년 전 김노인의 생일날 평소 왕래가 없던 조카 김명수 씨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5억? 아니,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작은아버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운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사업은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잖아요. 이번 한 번만 밀어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 얼만데. 됐다. 나 돈 없어. 이제 청담동에 있는 건물 그거 하나만 담보 잡아도 최소한 5억은 충분히 나온다. 그건 안 된다. 나 대출 받는 거 딱 질색이야. 그리고 그 건물에서 그 임대료는 우리 생활비야. 어? 또 임대료 관리는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작은아버지. 저 기만하지 말고 저 밥 다 먹었으면 그만 가보거라. 아이고. 조카 명수 씨가 거액의 사업 자금을 부탁하면서 생일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수 씨 부부가 돌아간 후 산책을 나온 오숙자 씨. 그때 누군가 숙자 씨 앞을 가로막았다고 하는데요. 깜짝이야. 벌써 간 줄 알았는데 여태 여기 있었어요? 아줌마, 우리 작은아버지 꼬드겨서 재산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김씨 집안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 아니야. 뭐라고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할 소리예요? 어른? 어른 좋아하시네.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괜히 헛수작 부리다가 큰 거 다치지 마. 조심해. 저를 무슨 돈만 노리는 사기꾼 취급하는데 제가 무슨 꽃뱀도 아니고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뒤로 툭하면 지나가다 들렀다 뭐다 하면서 뻔질나게 드나들더라고요. 우리 영감님한테 자손이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릴까 하는 게 그런 심보가 눈에 빤히 보이더라고요.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김영호 씨는 약 7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 오숙자 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과연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김영호 씨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김명수 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그것도 1년이나 지난 증거를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 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약 5개월 전에 김용호 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사본입니다.
김용호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조카 김명수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조카 김명수 씨가 작은아버지 김용호의 재산을 노리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뚜렷한 증거 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유언장대로라면 조카인 김명수 씨는 김용호 씨의 전 재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유언장에도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일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김용호 씨 노트에서 발췌한 메모입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도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유언장은 김용호 씨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체가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김용호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유언장 작성이 구술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조카 김명수 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간병인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현재 이들의 진술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재판은 피고인의 상습 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재산 다툼이나 상속에 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상습 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피해자의 집에서 약 6개월간 가사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는 김현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노 부부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는 김현숙 씨. 그녀의 증언은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증인이 보기에 평소 피고인 오숙자는 남편 김용호 씨를 어떻게 대했나요? 그게 사모님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영감님, 새로운 도우미 아줌마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집에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사모님이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도 그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줌마. 아, 예, 뭐 시키실 일이라도. 앞으로 집안에서 행동거지 조심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딴 옷 입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마세요. 여기 일하러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봐요. 그렇게 김현숙 씨가 노부부의 집에서 이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실수로 잔을 엎지르고만 현숙 씨.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유, 세상에 이리 어째요? 괜찮다고. 괜찮아. 이거 새 바지로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지는 제가 세탁 맡길게요, 네? 그래. 나 갈아입을게. 예. 김영호 노인은 젖은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영감님. 때마침 오숙자 씨가 외출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다 넘어진 김 노인을 부축하던 가사 도우미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말이야?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한 오숙자 씨. 사모님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여가 어디 수작질 부릴 데가 없어서 가방도 주제. 70 넘은 노인을 수작질을 부려. 진정해. 내가 다 그래. 아니야.
괜히 저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놀라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하러 갔더니 글쎄 영감님 눈이 퍼렇게 멍들어 있더라고요. 정말 매일 저렇게 당하고 사시는가 싶어서 가엾기도 하고. 아니 왜 너마저 없던 일을 꾸며대는 거야? 판사님, 아닙니다. 그날 남편 얼굴에 멍이 들은 거는 아침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아이들이 놀던 공을 맞아서 그런 거지 제가 절대로 남편을 때린 게 아니라고요. 증인은 피고인이 남편 김영호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멍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그러니까 직접 본 적은 없단 말씀이신 거죠? 네. 결국 조카인 김명수 씨도 가사 도우미인 김현숙 씨도 김영호 노인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습니다. 직접 목격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황과 증거 사진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카 김명수 씨의 전처 윤상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사 도우미의 증언으로 수세에 몰린 변호인 측에서는 의외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조카 김명수의 전처 윤상미는 과연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증인은 언제 김명수 씨와 이혼하신 거죠?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남편과 돈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지금 집도 차압당하고 월세로 이사가야 하는 마당에 나더러 뭐? 나더러 지금 5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이번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이번에 진짜 금방 메고 쓰다니까. 당신 또 주식한 거지, 그치? 여보, 제발 이러지 좀 마. 이번에 몇 번째야? 나 이제 당신 못 믿어. 여보. 수차례 돈 문제를 일으킨 남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윤상미 씨는 잠시 친정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혼자 지내는 남편이 못내 걱정된 윤상미 씨는 반찬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 남편은 귀가하지 않은 상황. 지저분한 집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친 김에 자신이 며칠 비워둔 침실도 청소하기로 마음먹은 윤상미 씨. 그런데 침대를 정리하다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낯선 여자의 속옷이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던 며칠 사이 집으로 여자까지 끌어들인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윤상미 씨. 남편과 단판을 짓기 위해 늦게까지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자기야. 고마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온 남편. 그런데 남편의 불륜 상대는 작은아버지 김영호 노인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김현숙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맛있었어. 그랬어? 응. 나도 아주 행복했어. 아내 윤상미 씨는 남편의 불륜 행각이 기막힐 뿐이었는데요. 그럼 당장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랑 사는 거다. 응? 자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연하지.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사람 앞에 나선 윤상미 씨. 언제 왔어? 야, 김명수! 그게 아니고. 집에 여자를 끌어들 바람이 피어? 아 진짜! 아주 이상하게 끝난 거 아니었어? 어이 참, 왜 이렇게 난린데? 도를 넘어선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부부는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텐데 정인으로 나올 결심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엔 경황이 없어서 김현숙 그 여자를 남편의 내연녀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이 오 여사님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1년 전 남편과 김현숙이 나누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야, 정말 소송하면 그 집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맞지? 응? 그럼. 소송에서 지기만 해봐. 자기야, 내가 괜히 자기 그 집에 보냈겠냐? 그 노인네 재산 우리 거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놀랍게도 조카 김명수 씨가 자신의 내연녀를 작은아버지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여보내 부부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상미 씨의 증언은 과연 재판 결과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피고인은 자신의 죄가를 반성하지 않고 재산 분쟁과 내연 관계를 지적해 사안을 호도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롭게 살던 70대 노인이 가사 도우미를 들였다가 수년간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 간병 문제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오숙자에게 남편 김용호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분수에 넘치게 그분의 아내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감님을 폭행했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재산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사랑하는 분을 때렸다는 그 억울한 누명만큼만은 꼭 먹고 싶습니다. 눈물로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 오숙자.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판결하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타인에게 보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 역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폭행에 의한 것인지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년 만에 남편을 폭행한 아내라는 누명을 벗게 된 오숙자 씨. 조카 김명수의 치밀한 거짓말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70대 노인이 의식불명이었기 때문에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피해자인 70대 노인을 단지 상해 사진만을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이 가사 도우미가
고소를 진행한 조카와 내연녀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